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헬렌 켈러의 말이다. 생후 19개월의 열병을 앓은 뒤 3가지 감각을 잃은 소녀가 있었다. 시력을 잃었고 청력을 잃었으며 말하는 능력까지 잃었다. 의사들은 단언했다. 이 아이는 평생 어둠과 침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유령처럼 살아가리라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그 소녀는 대학을 우등 졸업했고 5개 국어를 구사했으며 40여 개국을 돌며 강연했고 14권의 책을 저술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녀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 했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였고 노동자 인권 운동가였으며 반전 평화 운동가였다. 사회주의자였고 혁명가였다. 왜 우리는 헬렌 켈러를 어린 소녀로만 기억하는가? 왜 그녀가 물펌프에서 워터를 깨달은 그 순간 이후의 이야기는 알지 못하는가? 24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88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6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은 닫힌 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닫힌 문 때문에 열린 수많은 다른 문들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닫힌 문이 사실은 당신을 더 큰 문으로 인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헬렌 켈러의 삶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1880년 6월 27일 엘라베마주 터스컨비아의 아이비 그린 농장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헬렌 애덤스 켈러. 아버지 아서 켈러는 남부동맹의 전직 사무관이었고 어머니 케이트는 남부동맹 장군의 딸이었다. 유복한 집안의 아이였다. 생후 19개월까지 헬렌은 평범한 아이였다. 아니 오히려 조숙한 편이었다. 돌이 되기 전에 이미 걷기 시작했고 간단한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부모는 총명한 딸의 미래를 기대했다. 하지만 1882년 2월 모든 것이 바뀌었다. 심한 열병이 찾아왔다. 의사들은 급성 위충수염이라고 진단했고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간의 고열 끝에 기적적으로 열이 내렸다. 부모는 안도했다. 딸이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열이 내린 뒤 어머니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딸이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반응하지 않았다. 식탁 옆에서 종을 울려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햇빛이 눈에 직접 닿아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헬렌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말도 점차 잃어갔다. 들을 수 없으니 말을 배울 수 없었고 이미 배운 단어들도 하나씩 사라졌다. 의사들은 말했다. 이 아이는 평생 어둠과 침묵 속에서 살 것이라고. 교육도 불가능하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리라고. 하지만 케이트 켈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찰스 디킨스의 글에서 로라 브리지먼이라는 시청각 장애인이 교육받은 이야기를 읽었다.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해 전문가를 찾아다녔다. 볼티모어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줄리언 치솜을 만났고 그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소개해 주었다. 전화를 발명한 바로 그 벨이었다. 벨은 청각 장애인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 모두 청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켈러 부부에게 보스턴의 퍼킨스 시각장애학교를 추천했다. 그곳의 교장 마이클 아나가노스는 한 졸업생을 추천했다. 20살의 앤 설리번이었다. 1887년 3월 3일 앤 설리번이 터스컨비아에 도착했다. 그때 헬렌은 7살이었다. 소통할 수 없는 아이는 마치 야생동물처럼 자라고 있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졌고 식탁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움켜 먹었다. 부모조차 통제할 수 없었다. 앤 설리번 자신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일랜드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나 5살 때 결막염 트라코마에 걸렸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아픈 딸을 방치했고 어머니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앤과 남동생 지미는 유베리의 구빈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동생은 결핵으로 죽었다. 앤은 거의 맹인 상태로 지냈다.
4차례의 수술 끝에 간신히 시력을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글자를 읽으려면 눈앞까지 가져다 대야 했다. 퍼킨스 학교에서 그녀는 로라 브리지먼을 만났다. 로라는 미국 최초로 교육받은 시청각 장애인이었다. 로라에게서 점자와 손바닥 글씨를 배웠다. 애는 1886년 퍼킨스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이듬해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둘의 만남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헬렌은 새로운 낯선 사람을 거부했다. 앤이 가져온 인형을 바닥에 내던졌다. 앤이 손바닥에 글씨를 쓰려 하면 손을 뿌리쳤다. 식사 시간은 전쟁터였다. 헬렌은 접시마다 손을 넣어 음식을 움켜 먹었다. 앤이 숟가락을 쥐어주면 집어던졌다. 부모는 참아 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앤 설리번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 동안 헬렌과 단둘이 별채에서 지냈다. 부모의 간섭 없이 오롯이 교육에만 집중했다. 아침마다 세수를 시키고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겼다. 식사 때마다 숟가락 사용법을 가르쳤다. 헬렌이 거부하면 참을성 있게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손바닥에 끊임없이 글씨를 썼다. DOLL 인형, CLK 케이크, MILK 우유. 하지만 헬렌은 이해하지 못했다. 손바닥에 쓰는 이 이상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따라할 뿐이었다. 의미 없는 동작의 반복이었다. 4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애는 헬렌을 데리고 정원의 물펌프로 갔다. 한 손으로 펌프질을 하면서 헬렌의 손에 물을 받게 했다. 차가운 물이 손 위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다른 손바닥에 글씨를 썼다. WATR. 처음에는 천천히. 워터. 두 번째는 빠르게. 그 순간 헬렌의 얼굴이 변했다. 눈빛이 달라졌다. 손바닥에 워터라는 동작과 손에 닿는 차가운 물의 감촉이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손바닥 글씨가 세상과 소통하는 열쇠라는 것을 이해한 것이다. 헬렌은 흥분해서 땅을 가리켰다. 애는 GROUND라고 썼다. 물펌프를 가리켰다. 펌프. 집으로 뛰어가며 닿는 모든 것을 가리켰다. 계단, 문, 컵, 의자. 하루 만에 30개의 단어를 배웠다. 그날 헬렌은 처음으로 앤 설리번을 꼭 안았다. 그리고 앤의 손바닥에 물었다. 티처 선생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앤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티처. 이날 이후 헬렌의 인생이 바뀌었다. 아니, 두 사람의 인생이 함께 바뀌었다.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린 순간이었다. 시력이라는 문은 닫혔지만 촉각이라는 문이 열렸다. 청력이라는 문은 닫혔지만 진동을 느끼는 문이 열렸다. 말하기라는 문은 닫혔지만 손바닥 글씨라는 문이 열렸다. 헬렌은 엄청난 속도로 배워나갔다. 1888년 5월 퍼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했다. 점자를 배웠다. 프랑스어와 독일어도 배웠다. 1890년에는 호레이스만 청각장애학교의 사라 풀러 선생에게 발성법을 배웠다.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진동을 느끼며 소리를 배웠다. 목젖에 손을 대고 진동의 차이를 익혔다. 평생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말을 배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헬렌은 해냈다. 물론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다. 듣는 사람이 주의 깊게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1894년 뉴욕의 라이트 휴머슨 청각장애학교에 다녔다. 1896년에는 케임브리지 스쿨에서 대학 입학 준비를 했다. 그리고 1900년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하버드 대학은 남학생만 받았기에 여학생들을 위한 자매 대학이 레드클리프였다. 앤 설리번은 모든 강의실에서 헬렌 옆에 앉아 강의 내용을 손바닥에 써주었다. 교과서는 점자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앤이 직접 읽어주어야 했다. 하루 몇 시간씩 앤은 헬렌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다.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헬렌은 1904년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시청각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은 것이다. 미국은 열광했다. 불운을 겪은 아름다운 천재 소녀.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표본.
언론은 헬렌을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03년 자서전을 출간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지만 책을 쓰면서 헬렌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장애가 단순히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장애가 빈곤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트라코마라는 안질환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생한다. 어둡고 좁은 방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살 때 쉽게 전염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도 많았다. 안전장치 없는 기계에서 일하다 다치는 노동자들. 그들이 장님이 되고 절름발이가 되었다. 헬렌은 썼다. 시력 상실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사고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그런 질병과 사고를 일으키는 조건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사들은 눈의 염증으로 고통받는 맹인들을 진찰하지만 그런 염증이 어둡고 비좁은 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더러운 동물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깨달음은 헬렌을 사회주의자로 만들었다. 1909년 미국 사회당에 가입했다. 당시 24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의 대학 졸업생이 사회주의자가 된 것은 충격이었다. 언론의 태도가 바뀌었다. 어제까지 천재소녀라고 칭찬하던 신문들이 이제는 비난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장애인이라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당신은 선생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당신은 사회주의 선전의 도구일 뿐이다. 헬렌은 이렇게 답했다. 내가 장애를 극복했다고 칭찬할 때는 내 판단력을 믿었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사회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니 갑자기 내가 세상을 모른다고 하는가. 헬렌은 세계산업노동자연맹 IWW의 활동가가 되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여성 참정권 운동에도 참여했다. 1913년 워싱턴에서 열린 여성 참정권 행진에 참가했다. 인종차별에도 반대했다. 흑인 노동자들이 백인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았다. 장애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형태의 차별과 억압에 반대해야 한다고 믿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헬렌은 반전운동에 앞장섰다. 1916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반전 집회에서 연설했다. 약 2,000명의 청중 앞에서 그녀는 말했다.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노동자들을 전쟁터로 보내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 미국에서 흑인들이 학살되고 그들의 집이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지배자들은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언론은 분노했다. 장애인 주제의 정치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느냐. 조용히 자선이나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헬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강연했다. 강연료로 생계를 유지했다. 부유했던 켈러 집안은 헬렌이 성인이 된 후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헬렌이 사회주의자가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헬렌이 번 돈을 일부 착복하기도 했다. 헬렌과 앤은 보드빌 공연장까지 전전해야 했다. 무대에 올라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식인들은 비난했다. 위대한 헬렌 켈러가 서커스 단처럼 전락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헬렌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비난만 했을 뿐 도움은 주지 않았다. 앤 설리번의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다. 원래 좋지 않았던 시력이 더 악화되었다. 1914년 폴리 톰슨이라는 여성을 활동 보조인으로 고용했다. 폴리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젊은 여성으로 장애인 교육 경험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배우며 헬렌을 도왔다. 1920년대와 30년대 헬렌은 40여 개국을 돌며 강연했다. 주된 주제는 장애인의 현실 여성 인권 전쟁 반대 노동자의 각성이었다. 일본에도 갔고 인도에도 갔다. 유럽 각국을 순회했다. 어디를 가든 수천 명의 청중이 모였다. 그녀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장애를 극복한 영감을 얻으러 온 것이었다. 헬렌이 전하는 사회 변혁의 메시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헬렌의 강연 중 감동적인 부분만 보도했다. 정치적 발언은 삭제했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빠뜨렸다. 헬렌 켈러는 철저하게 장애를 극복한 소녀의 이미지로만 소비되었다. 심지어 사진조차 조작되었다. 헬렌은 오른쪽 눈이 의안이었다. 의학적 이유와 외관상 이유로 양쪽 눈 모두 유리의안으로 교체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오른쪽 얼굴만 보이도록 했다. 왼쪽에서 찍은 사진은 거의 없다. 대중이 원한 것은 예쁜 헬렌 켈러였다. 장애가 있지만 아름다운 소녀. 불행하지만 밝게 웃는 천사. 현실의 헬렌은 달랐다. 강단 있는 운동가였고 날카로운 비판자였으며 체제에 도전하는 혁명가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헬렌을 원하지 않았다. 1936년 10월 20일 앤 설리번이 세상을 떠났다. 70세였다. 50년을 함께한 동료이자 친구이자 스승이었다. 헬렌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앤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폴리 톰슨이 앤의 역할을 이어받았다. 헬렌의 손바닥에 글씨를 쓰고 강연 내용을 전달하고 일상을 도왔다. 헬렌은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문했다. 전쟁에는 반대했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본을 방문했다. 원폭 피해자들을 만났다.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950년대에도 활동을 이어갔다. 70대의 나이에도 강연을 계속했다. 미국 시각장애인재단을 위해 일했다. 장애인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모금 활동을 했다. 1957년 폴리 톰슨마저 세상을 떠났다. 헬렌 곁을 지킨 두 번째 동반자였다. 이후 위니프레드 코벌리라는 여성이 헬렌을 돌보았다. 1961년 헬렌은 뇌졸중을 앓았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더 이상 공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968년 6월 1일 헬렌 켈러는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코네티컷주 이스턴의 자택에서였다. 장례식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렸다. 그녀의 유해는 화장되어 앤 설리번과 폴리 톰슨 곁에 안치되었다. 함께 살았던 두 동반자와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이다. 헬렌 켈러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녀는 닫힌 문에 갇히지 않았다. 오히려 닫힌 문 때문에 열린 다른 문들을 발견했다. 시력을 잃었기에 촉각이 더 발달했다. 손끝으로 세상을 읽었다. 점자책을 읽고 손바닥 글씨로 대화했으며 조각상을 만지며 예술을 감상했다. 청력을 잃었기에 진동에 민감해졌다. 음악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라디오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끼며 리듬을 파악했다. 피아노 건반을 만지며 음의 높낮이를 구별했다. 말하기를 잃었기에 글쓰기에 집중했다. 14권의 책을 저술했다. 수백 편의 에세이와 연설문을 썼다. 그녀의 말은 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상황에서 헬렌은 가능성을 찾았다. 이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다. 닫힌 문을 오래 바라보지 마라. 대신 열린 문을 찾아라. 헬렌은 말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직장을 잃었다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일 수 있다. 관계가 끝났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날 준비가 된 것일 수 있다. 건강을 잃었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할 기회일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닫힌 문 앞에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헬렌도 그랬다. 자서전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좌절감을 솔직하게 썼다. 보고 싶었다. 엄마 얼굴을 보고 싶었다. 꽃의 색깔을 보고 싶었다. 듣고 싶었다. 새소리를 듣고 싶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말하고 싶었다.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슬퍼할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일어섰다.
할 수 없는 것을 새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다.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헬렌은 이렇게 말했다. 장애는 나를 제한하지만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시각장애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작가이고 강연자이고 운동가이고 친구이다. 현대 사회는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본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 하지만 헬렌은 동정을 원하지 않았다. 존중을 원했다. 평등을 원했다. 기회를 원했다. 그녀는 썼다. 나는 장애인이지만 무능력하지 않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존적이지 않다. 나는 다르지만 열등하지 않다. 이런 태도가 헬렌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교훈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헬렌에게는 앤 설리번이 있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앤 없이 헬렌의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앤 역시 헬렌 없이는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했을 것이다. 둘은 서로를 완성시켰다. 헬렌은 자서전에서 앤을 선생님이라고만 부르지 않았다. 친구이자 동료이자 가족이었다. 둘 사이에는 갈등도 있었다. 앤이 결혼했을 때 헬렌은 질투를 느꼈다. 앤의 남편 존 메이시와의 관계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둘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진정한 관계는 완벽한 조화가 아니다. 갈등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것이다. 헬렌은 말했다. 혼자서는 약간의 일을 할 수 있다. 함께라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당신에게도 앤 설리번이 필요하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당신이 포기하려 할 때 붙잡아주는 사람. 당신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 네 번째 교훈은 세상을 똑바로 보라는 것이다. 헬렌은 말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았다. 빈곤이 장애를 만든다는 것을 보았다. 전쟁이 노동자를 희생시킨다는 것을 보았다. 차별이 사람을 억압한다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이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한다.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한다.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한다. 헬렌은 그렇지 않았다. 볼 수 없었기에 오히려 더 깊이 보았다. 촉각으로 세상을 느꼈다. 연민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했다. 이성으로 사회의 모순을 분석했다. 그녀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 아니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 사람이었다. 성공하지는 못했다. 자본주의는 여전히 지배하고 전쟁은 계속되며 차별은 남아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헬렌의 말에 영감을 받았다. 장애인 인권 운동이 발전했다.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었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쟁취했다. 헬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기여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사랑에 대한 것이다. 헬렌에게도 사랑이 있었다. 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위인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36살 때 피터 페이건이라는 젊은 기자를 사랑했다. 둘은 결혼하려 했다. 하지만 헬렌의 가족이 반대했다. 장애인이 결혼한다니 말이 되느냐.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결국 둘은 헤어졌다. 헬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이 사랑은 숨겨졌다. 대중이 원한 헬렌은 순결한 소녀였다. 성적 욕망을 가진 여성이 아니었다. 장애인은 사랑할 수 없다는 편견이 있었다. 장애인은 성적 존재가 아니라는 왜곡된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헬렌은 보통 여성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다. 결혼하고 싶었고 아이를 갖고 싶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평생의 아픔이었다. 50대에 쓴 수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내게 기적이 일어나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50년을 함께했지만 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손으로 만져보았을 뿐이었다. 둘째 날에는 자연을 보고 싶다. 일출을 보고 싶다. 숲을 걷고 싶다. 새들이 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거리를 걷는 평범한 사람들. 아이들이 노는 모습.
연인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 그녀가 평생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섯 번째 교훈은 감사에 대한 것이다. 헬렌은 세 가지 감각을 잃었지만 감사할 줄 알았다. 촉각이 있음에 감사했다. 손으로 사람의 얼굴을 만지고 꽃잎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을 수 있었다. 후각이 있음에 감사했다. 꽃향기를 맡고 빵 굽는 냄새를 맡고 비 온 후 흙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미각이 있음에 감사했다. 음식의 맛을 즐기고 과일의 신선함을 느끼고 차의 향을 음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부모님께 감사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앤 설리번에게 감사했다. 평생을 함께해 주었기에. 폴리 톰슨에게 감사했다. 앤이 떠난 후 곁을 지켜주었기에. 독자들에게 감사했다. 자신의 글을 읽어주었기에. 청중들에게 감사했다. 자신의 강연을 들어주었기에. 헬렌은 쓴 적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그것들은 가슴으로 느껴야만 한다. 사랑은 볼 수 없다. 하지만 느낄 수 있다. 희망은 만질 수 없다. 하지만 가슴에 품을 수 있다. 용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헬렌이 깨달은 진리였다. 일곱 번째 교훈은 한계를 인정하되 제한받지 말라는 것이다. 헬렌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 혼자서는 책을 읽을 수 없었다. 누군가 점자로 옮겨주거나 손바닥에 써주어야 했다. 혼자서는 길을 걸을 수 없었다. 누군가 안내해 주어야 했다. 혼자서는 강연할 수 없었다. 누군가 통역해 주어야 했다. 하지만 이런 한계가 그녀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도움을 받으면 되었다. 협력하면 되었다. 함께하면 되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한계에 갇히는 것은 다르다. 헬렌은 한계를 인정했지만 그 안에 갇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찾았다. 여덟 번째 교훈은 시간에 대한 것이다. 헬렌은 87년을 살았다. 긴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았다. 배우고 쓰고 말하고 행동했다. 70대에도 강연을 계속했다. 80대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헬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불평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 후회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 대신 배우는 데 시간을 썼다. 성장하는 데 시간을 썼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시간을 썼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 아홉 번째 교훈은 어둠에 대한 것이다. 헬렌은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다. 빛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어둠 속에서 친구와 걷는 것이 화날 때 혼자 걷는 것보다 낫다.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 주변이 아무리 밝아도 마음이 어두우면 불행하다. 주변이 어두워도 마음이 밝으면 행복할 수 있다. 헬렌의 마음은 밝았다. 절망하지 않았다. 희망을 품었다. 원망하지 않았다. 감사했다. 다치지 않았다. 열려 있었다. 이것이 그녀를 빛나게 만들었다. 열 번째 교훈은 목소리에 대한 것이다. 헬렌은 말하기 어려웠다. 발음이 불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에 울려 퍼졌다. 글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모든 사람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당신에게도 목소리가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크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당신의 이야기를 하라.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라. 당신의 꿈을 나누라. 헬렌 켈러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장애 극복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태도. 열린 문을 찾아 나서는 용기. 한계를 인정하되 제한받지 않는 지혜.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 감사하는 마음.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 이것이 진짜 헬렌 켈러의 유산이다. 오늘 당신 앞에 닫힌 문이 있는가? 그 문을 오래 바라보지 마라. 고개를 돌려 다른 문을 찾아라. 분명히 있다. 당신을 위해 열린 문이. 헬렌은 시력 청력 말하기를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촉각의 예민함을 얻었다. 글쓰기의 재능을 얻었다. 깊은 공감 능력을 얻었다.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얻었다. 평생의 친구들을 얻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얻었다. 당신도 무언가를 잃었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직장을 잃었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시간을 얻은 것이다. 건강을 잃었다면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관계를 잃었다면 자신을 돌아볼 공간을 얻은 것이다. 젊음을 잃었다면 지혜를 얻은 것이다. 모든 상실은 동시에 획득이다. 문제는 우리가 잃은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헬렌처럼 얻은 것을 보라. 헬렌 켈러는 88년의 생애 동안 14권의 책을 썼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나의 종교, 어둠에서 나온 이야기, 낙관주의 등 수백 편의 에세이와 강연문을 남겼다. 40개국 이상을 방문했다. 수십만 명 앞에서 강연했다. 무수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장애인 인권 운동은 지금보다 뒤처져 있을 것이다. 그녀가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이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삶 자체가 증명이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한계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은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1962년 영화 미라클 워커가 개봉되었다. 헬렌과 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헬렌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영화는 헬렌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 이후 60년의 삶은 다루지 않았다. 사회주의자로서의 헬렌, 운동가로서의 헬렌, 혁명가로서의 헬렌. 이 모습들은 영화에 나오지 않았다. 대중이 원한 것은 장애를 극복한 소녀였다. 체제에 도전하는 여성이 아니었다. 이것이 헬렌 켈러의 비극이기도 하다. 평생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소비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무시되고 그녀의 이미지만 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글은 남아있다. 그녀의 말은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진짜 헬렌 켈러를 알 수 있다. 그녀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빈곤이 장애를 만든다. 불평등이 고통을 낳는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헬렌의 진짜 메시지였다. 헬렌 켈러는 1968년 6월 1일 세상을 떠났다. 87년간의 여정이 끝났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다. 아마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뇌졸중 이후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평생 한 말들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그것들은 가슴으로 느껴야만 한다. 혼자서는 약간의 일을 할 수 있다. 함께라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어둠 속에서 친구와 걷는 것이 화날 때 혼자 걷는 것보다 낫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 이 말들이 당신의 삶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 앞에 닫힌 문이 있다면 헬렌을 기억하라. 그녀는 3개의 문이 닫혔지만 수십 개의 문을 열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다른 문을 찾아라. 분명히 있다. 당신을 기다리는 열린 문이. 헬렌 켈러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헬렌 애덤스 켈러, 1880년 6월 27일 출생, 1968년 6월 1일 사망. 간단한 문구다. 하지만 그 안에 87년의 놀라운 삶이 담겨 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다. 간단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닫힌 문에 집착하지 마라. 열린 문을 향해 걸어가라. 그것이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